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가장 큰 일을 하나 치러냈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 그것도 50bp B컷을 결정하면서 이제는 정말 완연한 피봇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구간을 기대감으로 올해 내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9월을 지나가면서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 안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적응이 필요한지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또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민들을 담아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흐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우세했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B컷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는 살짝 좀 빠졌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기대감을 싣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흐름들을 약간은 좀 뱉어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면서 약간 지연돼서 반영이 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금요일에는 이제 좀 숙제했으니까 조금 쉬어가자라는 흐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미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이 흐름도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를 좀 보였네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어떤 큰 하락의 어떤 시그널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동시에 페덱스가 좀 급락을 했던 것이 안타깝긴 했습니다.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이미 좀 빠진다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드렸던 것 같은데, 페덱스가 아무래도 경기 풍향계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조금은 악재로 작용을 했죠. 금리 인하 B컷이 혹시 경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페덱스가 살짝 다시 한번 얹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하나씩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FOMC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B컷이라는 큰 움직임, 큰 피봇을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 내부 인사들의 발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2인자라고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한 말인데요. 나는 B컷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러 하면은 과거에 매파로 연결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할 책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동의했다, B컷에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물가가 정말 잘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B컷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시장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이와 동시에 보우먼 이사라는 사람은 나는 B컷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위원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 쪽을, 그리고 또 B컷 쪽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앞서 보셨던 페덱스처럼 혹시 그래도 연준이 계속 B컷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까지, 매파였던 사람까지 이렇게 나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경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런 고민과 걱정, 기대감을 모두 담아서
11월에도 FOMC에서 50bp B컷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1% 넘게 과반 넘게 추가 B컷을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컷으로 가게 되면 진짜 시장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골마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행인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뭐 제자리라는 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많이 만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나쁜 뉴스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한 3년여 구간이 있었잖아요. 나쁜 뉴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굿뉴스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안 되죠.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둔화되던 고용이 살아나야 되고 떨어지던 물가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경기가 다시 한번 반등해줘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죠.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모든 뭐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금리만 놓고 얘기하자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B컷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 장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일본 자민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되는데요. 그걸 일주일 앞두고 굳이 BOJ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시장에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주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모험은 한번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재팬의 탑 커런시 디플로마, 그러니까 재무부의 뭐 고위 관료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전히 그 빌드업 과정을 좀 잘 와칭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지나가고 나면 BOJ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사실 뭐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경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에서 이런 걱정들이 있어도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엔달러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엔화는 이제 인상이 되고 있고 달러화는 떨어지고 인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하면서 급격한 트레이딩이 좀 일어났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더 과도하게 빠졌던 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달러가 단순히 금리 인하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좀 더 급격히 빠져서 엔달러가 밑으로 더 크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B컷을 시장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고 B컷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도 지금 뭐 엔화는 인상되고 달러화는 인하되더라도 제자리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거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요. 워렌 버핏 CEO가 또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갖고 언젠가는 뭐
뭐 뷰티 화장품주도 샀다 그러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거는 매도하고 나서 뭘 샀는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굉장히 아끼는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애플처럼.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2억 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2억 주. 예,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참 대단하기도 한데 그 부분들을 다 어찌됐든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따르면 본인은 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다른 걸 사주면 괜찮은데 다른 걸 사지 않는다는 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곱씹어 보시는 종목별로도 중요하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봤는데요. 뭐 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논란은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녀의 심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부분들은 아쉽지만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이 반등하면서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가 강했던 것이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 좀 마무리하고 숨고르기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인텔입니다. 인텔 주주분들에게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텔에 이렇게까지 많은 뉴스가 한 번에 한 주 동안 터진 거는 저는 진짜 최근 한 5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줬던 것처럼 인텔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퀄컴에서 인수 의사를 좀 타진했대요. 너네 우리 안으로 들어올래? 모르겠습니다. 퀄컴과 인텔의 두 기업의 어떤 역사를 비교했을 때 뭐 누가 어디에 우위에 있다 뭐 떨어진다 이거 보기는 어렵지만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제는 어딘가에게 인수될 수도 있는 기업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피인수 기업과 인수하는 기업 안에서는 피인수 기업이 인수되는 기업의 주가가 보통 반등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흐름이 일단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인텔이 인수가 되는 기업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텔이 자존심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인텔의 주가가 뭔가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인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22% 급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세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뉴클리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원전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재개발해서 AI 가동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 쓸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폐원전이에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원전인데 그것까지도 재가동을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전력을 뽑아내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자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몬루나반트라는 새로운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임상 2A상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 이제 또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강하잖아요. 그 흐름에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이건 또 그거랑 기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GLP-1이라는 그 기전인데 이건 또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려다가 효과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결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여전히 계속 개발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 크게 시장에 무리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해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흐름 분석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좀 큰일을 치러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금요일에는 약간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좀 빅 이벤트들이 지나갔고 좀 많은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지수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차익들이 좀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도 사실 일정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뭐 ECB에서도 마찬가지고 VOJ에서도 또 회의록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목요일 금요일에 좀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조금 한번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장이 끝났을 때 143선까지 올라갔고 예. 그런 흐름들이 나왔지만 달러 인덱스는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98 이상으로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100선에서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빠지면 최근 몇 년 동안 깨지 않던 인덱스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러가 요즘에야 뭐 1,300원, 1,400원 많이 보였지만 네. 이전만 하더라도 1,200원대 중반 그쵸.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인덱스의 그 고점을 돌파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 그 부분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강해질 수 있고 그 얘기는 뭐 VOJ 총재가 그렇게까지 뭐 크게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상에 대한 기조의 스탠스는 보인 상황에서 만약에 달러가 또 조금 더 약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또 캐리 트레이드 같은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옵션 만기 전날에 다 웬만한 거 좀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물도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뭐 선물이야 뭐 당연히 이제 바로 이어서 새로운 거래가 이제 붙어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포지션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파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이 큰 폭의 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나 싶겠지만 일단은 뭐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고 필반 자체가 좀 빠지긴 했는데 여기 필반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빠졌으면 또 AI가 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단계적인 상승에 따른 일부 종목군들의 뭐 차익들 매수 매도의 좀 엇갈림 이런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흐름이 엇갈리고 M7 안에서도 흐름이 엇갈리고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을 적용해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뭐 큰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으로 숨고르기 구간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종목들 혹시 특징주들 한번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인수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워낙 뭐 현실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그만큼 그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그렇겠죠. 주가도 뭐 거의 지금 반토막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배당부터 컷되고 막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얘기는 즉슨 사실 가장 타격이 큰 쪽은 인텔이거든요. 그렇겠죠. 인텔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퀄컴에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덩어리가 좀 커서 그러게요. 그게 쉽게 진행이 될 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은 약간 그래도 썰에 가까운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덩치가 작은 거라면은 뭐 퀄컴이 당연히 앙 하고 먹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쵸. 인텔은 어쨌든 간에 인텔은 인텔이거든요. 그러게요. 덩치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은 쉽지 않을 거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AI 쪽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선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단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반독점 규제에 대한 문제가 저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약간 이런 거에서는 좀 물음표고 오히려 그냥 이제 지분 인수를 좀 해줘서 인텔이 조금 더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은 협력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특히나 인텔이 그렇게 되면 좀 크게 반등이 나오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퀄컴은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너네 왜 허튼데 돈 써? 이래버리면 이제 퀄컴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퀄컴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어쨌든 사실 이렇게 인수 얘기가 나오고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나머지 그거를 투자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나쁘진 않은 이슈이긴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이슈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어서 네. 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또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또 급락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인텔,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지금 채팅창에서도 원전주 얘기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급등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뭐 SMR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단타를 치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원전 쪽에서는 되게 쪼만해요. 사실 뭐 이제 컨스텔레이션이 시총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카메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업은 뭐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뉴스케일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에 대한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커져 나가고 있다는 점 재가동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면신문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런 기사들 꽤 보셨을 텐데 미국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고 원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쪽에 대한 기사가 꽤 기사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전력 소모도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실 일주일 전과 오늘 날씨만 비교해보다도 이게 뭐 갑자기 무자르듯이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었기 저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좀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탈원전을 다시 선언하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서 탈원전을 했다 탈원전에서 해서 다시 다시, 원전으로 예. 원전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시장은 조금 더 커지면 커지지 좀 작기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볼 때 주요 원인으로 봤고 우리가 이제 저탄소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기후가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사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에너지에 대한 생성하는 게 좀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이 이제 폐기물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원전도
탄소 배출은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좀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대체제로 SMR이라는 소형 원전에 대한 설치도 쉽고 뭐 시간도 짧고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좋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체코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계속 보니까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원전 국내 원전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연속성 자체는 뭐 해외장은 좀 이렇게 연속성 있게 나오는 편이고 그쵸.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선반영이라는 이 마법의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에도 좀 빠졌죠. 예, 네. 그때는 이제 또 체코 이슈 가니까 또 네. 빠지더라고요. 약간 세런 뉴스로 작용을 해서 불과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대감에서 뭐 나올 거야 약간 이랬는데 별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갑자기 차익 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의사결정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조금의 이런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원전주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가 다른 건 이제 아마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도 전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참고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원전이라는 게 결국 재생에너지 안에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을 좀 대체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관심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던 원전도 이렇게 다시 살려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시그널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조금 돌아와서요. 제가 앞에서도 약간 브리핑을 했던 내용인데 CME 패드워치 보니까 네. 11월에도 또 비컨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비컷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요번에 비컷도 원래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 비컷이 원래 이제 다들 비컷을 외치진 않았어요. 그랬죠. 베비컷에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남기고 이제 다들 비컷인가 보다 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컷으로 갔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제적으로 비컷을 하고 나면 이게 첫 번째 인하니까 그래 비컷을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관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밑판이 깔린 게 이제 정치권에서 75bp 떨어뜨려라고 이제 서한도 보냈었거든요. 그랬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지가 25bp, 50bp, 75bp에서 50bp를 선택하는 것과 예. 25bp와 50bp에서 50bp를 선택하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50bp가 됐고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만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 인하들이 점도표상으로 보면 25, 25 해야 100bp가 딱 떨어져서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변수가 별로 없어지겠다. 저는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컷이 나와도 N달러만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총 5가지 부분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유동성도 좋아지고 이제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연쇄적으로 비컷을 하게 되면 이게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뭐냐면 고용이 뭔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9천 건 잘 나왔죠. 더 줄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GDP가 지금 안 나오냐? 애틀랜타 GDP 2.5에서 이번에 3.0 나왔어요. 물론 이번 주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냐? 물론 우리가 증시가 출렁거려서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주들 실적 나쁘지 않았고 월마트, 뭐 타깃 이런 것들 보면 다 좋았어요. 뭐 페덱스가 일부 안 좋긴 했지만 예. 거의 보면은 대다수가 좋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봤을 때도 이 2달 연속적으로 장기적인 실업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단기적인 실업률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주간 실업 종목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GDP 쪽도 나쁘지 않고 기업의 실적들도 나쁘지 않고 고용도 나쁘지 않고. 고용도 나쁘지 않은데 연쇄적으로 비컷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못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되면 반도체 쪽은 되게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되게 안 좋다고 보고 있고 요번에도 사실 그 이제 새벽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컷 FOMC 그 결과 나오기 직전에 N달러는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 나오고
파월이 기자회견 했을 때 다시 도로아미 타블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자민당 그 맞아요. 선거가 총재 있어서 선거. 네. 총재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금리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땐 135선까지도 변동이 나올 수 있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비코까지 하면 달러가 지금은 버텼지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면 달러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25bp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12월, 1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빨라야 12월, 1월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에 25를 떨고 놓으면 이미 시장에서 한번 소화를 한 상태에서 엔화에 대한 변화를 인상이 맞아들이거든요.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컷을 하면서 가버리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서 엔화가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또 캐리 트레이드한 생각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근데 이제 9월 FOMC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11월 초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월에는 비컷도 중요하겠지만 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걸 관련을 지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역학관계를 좀 잘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비컷에 환호하다 보니까 또 비컷을 또 기다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정리가 좀 되겠죠. 일단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비컷 2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면 안 될 것 같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도 좀 챙겨볼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파월 네. 의장 발언도 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PCE 물가지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기간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우만의 발언이 이번 주 2번 정도가 있는데 보우만 총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25bp와 50bp 중에서 보우만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50bp 동의를 했죠. 네, 50bp 동의를 했고 이제 그는 25bp를 했거든요. 그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 위원들이 그 부분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 파월 당연히 파월의 멘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요일에 물가지표 PCE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 그리고 보우만 이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금요일에도 보우만 이사가 나는 50bp 찬성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한 게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2번이나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 잠재된 어떤 악재들을 판단하는데 보우만 이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금요일 PCE 물가 데이터 그리고 아마 목요일 아침일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더 굿뉴스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도 오늘 국내 증시잖아요. 네. 뭐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도 많이 좀 소외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오늘의 전략은 또 어떨지 조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자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나갔는데 그렇군요. 연속성으로 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AI에 대한 투심 자체는 좀 많이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기타 바이오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 뭐 변압기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연속성이 상당히 강하고 매수대가 강한 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이제 20일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 HS 코드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예. 그 변동이 꽤 있는 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되게 좋았거든요. 거래를 되게 줄었음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런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쪽도 초고압 쪽은 되게 좋았는데 소형 변압기는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압기 쪽도 엇갈리지 않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이다 보니까 뭐 초고압이 달리면 나머지 달리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 차익에서의 이런 윗꼬리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장 시작하시기 전에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산업군에 대한 HS 코드로 이제 20일까지 그런 수출 데이터는 꼭 확인을 하셔야 알겠네요.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2달 전까지만 해도 기초가 압도해 있거든요. 네. 지금 색조가 다시 좀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의사결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AI 관련주 역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엇갈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뷰티 쪽, 화장품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색조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잘 찾아보시고 오늘장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뉴욕 증시 그림들 한번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주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이벤트가 또 한 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 파월 연준 의장과 여러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정말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또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적표가 나올 것인가 이번 주 목요일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의 시장부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5% 가까이 올라서 2,593포인트에서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힘을 제대로 실어주고 있는데요. 1.2% 가깝게 올라서 85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이어지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됩니다. 9월 들어와서만 외국인들 6조 넘게 팔고 있는데 이 안에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팔면서 무얼 사고 있는고 하고 봤더니 상반기에 정말 잘 나갔었다가 하반기에 안 나가는 화장품, 전력기기 쪽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연속적인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요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됐었던 가운데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엔캐리 청산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각보다는 어느 정도 잠재워진 상태에서 흘러갔었죠. 주가의 흐름 살펴볼게요. 특징주들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가 2.8%대 반등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주가 급락이 너무나 무서웠었잖아요. 추석 끝나고 그 주가의 급락이 나타났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SK하이닉스 그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에 정말 주가가 맥을 못 쳤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유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자를 보여줬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한 번의 그 반도체 중심으로 이슈가 탄생이 됐습니다. 퀄컴이 인텔 인수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죠. 반독점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갈 길은 멀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에 좀 전반적으로 시각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ASML 쪽으로는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주말 사이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포인트 잡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유한양행 들고 계시다면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호재가 계속 나오죠. 길려드와 1,000억 규모의 그 공급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14만 9천 원 자리에서 강하게 고점을 찍고 좀 밀린 자리였었거든요. 12만 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이 소식에 단숨에 급등 나와서 최고가를 새롭게 써낸 유한양행이었고요.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선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빅3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한화오션 3%, 2%의 상승 나왔고요. 3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그 실적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합산했을 때 1조 원이 돌파가 될 거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부각을 받았고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왕고래 관련주들 여러분 예의주시해 보시면서 이번 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일정이 나왔습니다. 2차 로드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거론만 됐었는데요. 날짜가 못 박혔죠. 9월 25일 2차 전략회의가 확정이 됐고요. 관련주들 날아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흥구석유 9%, GSE,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피팅 밸브까지도 강하게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여기 2차 전략회의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가격 자체가 치솟고 있다는 점에도 훈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천연가스가 지난 금요일에만 4.7% 급등 하루에 보여졌었고요. 국제유가 상승도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로 다시 한번 시세가 번질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겠고 25일 그 자체로 또 세론이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두코바니 그 수주에 대해서 굳히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는 잘 안 가죠.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빠졌고요. 한전기술, 에너토크, 우리기술까지 일제히 6%. 전반적으로 원전주의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방산 다시 시작일까? 달려 있는데요. 방산주 쪽으로 흐름이 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을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해리스, 트럼프 공통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있었던 쪽이 방산인데 해리스로도 공통 분모로 자리매김하면서 방산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은 녹록치는 못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변수에서 상수가 된 지 오래이고 2022년 2월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죠.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보복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서도 이 뉴스가 좀 전해졌었는데요. 방산주 오늘장에서 또 한 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주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의 자리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에서 지난 20일에 방산주 쪽으로의 리포트를 내보였는데요. 8월 5일부터 방산업종이 0.5% 올라서 방산주의 면모를 확인을 해주고 있고 공격주로서의 수주 모멘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봐야 된다. 비중 확대를 외쳤습니다. 최선호주로는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을 알렸는데요.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LIG 넥스원 지난 금요일에 이라크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규모가 3조 7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올 상반기부터 계속 이라크 쪽으로의 천궁2 수출 기대감은 있었죠. 그때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거다였었는데요. 조금 더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원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LIG 넥스원이고요. 다울투자증권 목표가 27만 원 유지가 됐고 20일에 KB증권에서는 목표가 24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고스트 로보틱스 7월에 인수했습니다. 60% 정도 지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방산 안에서 굉장히 글로벌리한 문제가 그 인력 부족인데 고스트 로보틱스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될 거다. 미국으로의 진출을 알렸습니다. 12월부터 그 미국 진출 가시화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그 여러 가지 모멘텀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현대로템은 금요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정말 강하죠. K2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슈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내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대요. K2 잔여 820대 중에서 180대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그 외신의 보도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0일자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컨소시엄 합의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있었고요. 9월 10일에는 6만 원, 그리고 9월 20일 다울투자증권에서 6만 7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제목은 미국 3마일 원전도 재가동한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1979년에 스리마일 섬 안에서 그 원전주들의 문제가 생겨서 미국 역사상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다라는 평가받으면서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2028년부터 원전 1호기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원전에서 나온 전력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 뉴욕 증시 안에서 콘스텔 에너지레이션이라는 그 종목의 주가가 22% 원전주인데요. 폭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원전주 그리고 전력기기 쪽으로의 그 눈높이를 좀 높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소비량이 내년에는 2022년에 2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전력기기주들이 질주를 해주고 있는 그 배경에는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40조의 AI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AI 과잉 투자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AI 쪽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제일 일렉트릭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과 신규 수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급등 나왔고요. 전력기기주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가 궁금한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원체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지난 2분기에는 매출액이 예상치의 2배 이상이 찍혔습니다. 이번 3분기도 좋을 거다라는 부분, HD 현대 일렉트릭 주말 사이에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7만 원까지 나왔고요. LS 일렉트릭도 원체 실적이 좋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서 23년 넘게 91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기대감, 송전, 변전, 배전까지 모든 프로젝트 라인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평가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효성중공업, 그래도 2020년에 인수를 한 멤피스, 이 초고압 변압기 생산기지 증설이 완료가 된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종목 Y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방산은 들썩, 원전은 글쎄. 좀 살펴볼게요. LIG 넥스원이 일단은 천궁2 관련해서 호재를 물고 왔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호재성 이슈가 될지 트리거가 될까요? 네, 충분히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산 보시면은 우리나라 3대장 방산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LIG 넥스원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말에 이번 주에 아마 거래 재개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경신을 했죠. 지금 K2 전차뿐만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인데 사실 방산주들 중에 LIG 넥스원이 지금 조정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라크 무기 수출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뭐 유럽 원래 보통 보면 동유럽 쪽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런 중동이라던가 이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잖아요. 뭐가 불안하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수급이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이탈을 해서 과연 어디로 갈 거냐인데 지금까지는 바이오들이 좋습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힘이 좋지만 그 다음 수급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바이오 섹터 군들이 좀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에서 이탈된 수급 그다음에 바이오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 갈 만한 데가 이제 방산이다? 그러면 방산 쪽이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실적 시즌이 왔을 때 우리가 2분기도 그랬고 2분기 때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식음료 화장품이었습니다. 거기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변수
대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할 곳은 실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방산 쪽은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 주가가 눌리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이제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온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은 맞거든요. 네. 방산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LIG 넥스원 이야기 들어봤지만 현대로템 쪽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체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철도, 네. 방산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 올라간 자리가 아닐까 신고가여서 이제 보유자 대응 구간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거나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철도 모멘텀이 또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방산주들 약간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방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지만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철도가 있고요. LIG 넥스원은 로봇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러한 뭔가 더블 재료를 가지고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본업에서 방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알파로 뭔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조금씩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50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겠지만 신규 진입 너무 어려운 자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물렸을 때.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현대로템보다는 LIG 넥스원이 예, 낫다. 가격적인 매력으로는 LIG 넥스원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원전주도 동일할까요? 원체 좀 많이 내려간 자리이고 네. 호재거리는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의 반응이 너무 없기도 없고요.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최근 크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전 쪽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 정치적인 부분과 외교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약간 방산이랑 원전이랑 좀 뭐 비교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방산은 이게 뭐 외교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 건데 원전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과거에 원전을 좀 한번 붐업을 했지만 네. 이제 한 10몇 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미국과 함께 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캐나다에서 네. 이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상당한 우방국, 거의 형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원전은 일단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뭔가를 우리가 원전을 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분쟁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점 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그 외교적 문제 네, 때문에 외교적 이슈가 분명히 쉽지는 저는 않다.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 거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 편 들겠어요? 거기 편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자꾸 뭐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느낌을 만들어가는 거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체코 수주하고 자꾸 외국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배 아플 거예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물론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뭐 시공하는 능력이 없지만 설계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건설사들도 많고 네. 시공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탑픽 오늘 방산인가요? 네, 어떤 방산입니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LIG 넥스원이고요. 사실 뭐 천궁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로봇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요. 네. 보면은 LIG 넥스원도 현대랑 약간 느낌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과의 웨어러블 로봇 사업과의 연결고리, 방산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로서의 면모를 또 뽐내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25만 원 일단은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알테오젠이 7거래일 연속 폭풍 질주를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알테오젠이 얼마나 더 갈지 이제 여기서 모르겠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뭐 사실 고점이랑 저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CDMO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따라가기엔 부담스럽다. 지금 요게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답변 정리해 보겠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인가요? 또 호재가 계속 나와요. 15% 급등. 이렇게까지 급등한다고 싶었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뭐 HIV, 그러니까 네. 에이즈 쪽 원료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렉나자에 이어서 지금 후속타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더 갈지 뭐 그럼 조금씩 살까요? 좀 조정시 매수가 좋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갔다가 또 강하게 또 눌림 나오면은 이게 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바로 받아볼게요. 네, 저는 오히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ST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덜 올랐고요. 그나마 덜 올랐고 지금 CDMO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바이넥스까지 계속 신고가 영역인데 이제 아마 오늘 좀 시세가 나오면 신고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역시나 mRNA 그런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에 대한 CDMO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생물보험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ST팜이 탑픽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조금 욕심내서 13만 원,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9만 원. 9만 원까지 안 갈 것 같네요. 13만 원 목표가로 잡아보겠고요. 자, 오늘장 전략 한 30초 드릴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뭐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요?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가 나올 거냐? 아니면은 수급이 못 들어간다면 과연 바이오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것이냐를 체크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급이 이동하는 쪽으로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력기기 많이 사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리하게 되셨는데 오랜만에 또 픽이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어떤 픽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픽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강했던 섹터군들 중에서 뽑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금요일 시장 살펴보게 되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오지 않고 20일 구간 잘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금투세 정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시장 큰 손에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존에 강했던 한번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도 달성했지만 추가로 강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좋습니다. 대봉 LS 역시나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 시장 전체의 예수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손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강했던 자금들이 들어왔던 섹터 위주로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 쪽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원료까지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챙겨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슈인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GLP-1 제제 국내 판매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국내 판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대봉에리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 용매를 이용해서 리라글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제조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 대한 참여 이력을 보여하고 있고, 이 리라글루티드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 호르몬인 GLP-1 제제와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 원료 의약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매출이 최근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하이드로겐 상용화 부분 그리고 식물성 뮤신, 인디뷰티 브랜드 공급 이슈 이것까지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장품 쪽의 모멘텀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었군요. 또 이번에 수출 지표 화장품이 좋다고 하던데 이 흐름까지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봉 LS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이전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달성한 상황이지만 지금 단기 상승 위치에서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매수가 22,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2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또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네요.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전주 쪽에서 골라봤는데요, 한전 KPS로 정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코 쪽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비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 KPS라면 이럴 때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원전 발전과 송전 설비 정비를 하는 전문 업체죠. 뭐 한전산업, 한전 KPS, 한국전력 중에서 그래서 또 한전 KPS를 고른 배경이 되는 거고요. 체코 쪽의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해서 전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기사도 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고자 하는 노력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급등을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한다라는 이슈가 좀 가장 좀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미국과 한국은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주식시장의 어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원전이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더 빠지더라도 그래도 아래쪽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전 KPS 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이 궁금한데요. 오늘은 뭐 금리 인하 수혜주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동시만기일로 약간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럴 때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 사볼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잘 알아들었을까요,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국내 코스피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추천드려요. 호호.
끝인가요? 네,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 아, 뒤에 얘기가 더 있었는데 인터넷 연결이 조금 불안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조금 더 앞서갔습니다. 금리 인하로 바로 떠올리는 성장주보다 경기의 반등까지 생각을 해서 현대차라는 종목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픽 대봉 LS, 한정 KPS 그리고 현대차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너무 기다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예. 오랜만이네요. 예, 한동안 연휴 중간에 일단 붙여서 좀 쉬느라 예. 푹 쩔다 왔는데. 아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아, 이거 쉬면 좋죠. 어. 주식을 누구보다도 그 가까이 하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이제 그 시장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쭉 쉬었더니 오히려 좀 안 보여 있던 것도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또 투자의 맛 함께 예. 달려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장의 복귀부터 함께 볼게요. 빅컷 있었잖아요. 예. 빅컷 이후에 시장이 뭐 좀 강하게 갈까 싶었는데 그렇게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그 국가 증시 예. 대비해서도 그렇죠. 국내 증시가 네. 너무 못 가기 때문에 더 섭섭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목금도 이제 쉬면서 시장을 잘 안 쳐다봤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까지는 좀 이제 보고 나서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목요일 금요일에 그 시장을 좀 보면서도 좀 묘한 어떤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아쉬운 거잖아요. 미국 쪽은 그 빅컷에 환호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거기에 동조화되는 모습인데 유독 우리 시장만 좀 그 약발을 좀 못 받은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됐잖아요. 일단은 글쎄요, 뭐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만 좀 미흡한 뭐 원인들 뭐 보자면 일단 지난주 목금 사이 이제 반도체 쪽에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방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비커 직후로 이틀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좀 위로 뻗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중심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 수혜감을 좀 머금으려는 이제 그런 반응들은 계속 이제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온기가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뭐 지표나 이야기들 노이즈들 다 많이 있지만 일단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일단 이 환율에서 좀 그 힌트를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환율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비컷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들이 팽팽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비컷이 이제 단행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1,330원대를 아래로 이제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더라면 그러면 시장의 모습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았을 거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컷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330원 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좀 환율 쪽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물론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딱 보더라도 비컷인데 환율이 왜 이럴까 싶은 쪽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BOJ에서 네.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니까 빅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는 좀 시장의 어떤 좀 파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떤 최근의 그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불안감을 재촉발한다든지 이런 우려감은 좀 완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율 부분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좀 이탈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또 결자해지라고 아마 이게 또 반도체 쪽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정말 걱정이죠. 근데 네. 반도체를 진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와주는 네. 상황이잖아요. TP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도체 실망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예,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도 쉬었기 때문에 좀 늦잠을 잤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잠깐 시장 보는데 아이고 하이닉스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뭐 사실상 매도 리포트죠. 목표 주가를 뭐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뭐 이건 뭐 사실상 이건 그러니까 뭐 뭔가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너무 파격적인 리포트였고 그리고 이제 그 리포트가 지금 일파만파로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의 빅컷의 어떤 온기를 품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전기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빅컷 이후에 이틀 동안 1% 정도 업종이 빠졌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전기전자를 1조 3천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빅컷 직후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2천억을 매도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전자를 1조 3천억을 매도했다라면 약간 계산이 비죠. 그럼 다른 쪽은 무언가를 샀다는 계산이겠죠. 그게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일단 편해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중심의 어떤 이 섹터인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중간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2일 동안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무려 1조 3,200억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최근에 코스피 매도, 전기전자의 매도는 거의 다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정작 그 매도 리포트로 호되게 두드려 맞은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 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유독 이렇게 또 매도를 많이 했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오늘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아래는 그 이제 노이즈의 어떤 중심에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2일 동안 3.5% 그러니까 하락폭은 제일 크기는 한데요. 외국인이 이틀 동안 2천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일에는 또 오히려 1,500억을 사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또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이 대표적인 전기전자의 세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하방 경직성이 더 좋은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 어떤 풍파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SK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 매도 리포트 이면에 무언가 이제 조금 이제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에서 이제 또 감독원에서 조사도 이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노이즈 때문에 굉장히 지금 풍랑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역설적으로 저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을 쉬지 않고 시장을 계속 봤더라면 저도 휘둘려서 판단이 안 섰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 조금 요거 동트기전이 어두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은 이런 어떤 최근에 굉장히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그 하방 압력의 극단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요. 그 노이즈의 중심에 있는 일단 SK하이닉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좀 저는 좀 의미를 좀 갖는다고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진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접근 앞서서 좀 한 걸음 뒤로 봤더니 지금이 동트기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으면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풀어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제가 반도체 쪽도 좀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고 뭔가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시각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런 타이밍을 좀 저울질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물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하방 경직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일제히 반등을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시선을 넓혀 보니까 이런 힌트를 제가 좀 찾아냈어요. 일단 위에는 삼성전자고 아래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요. 작년 4월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작년 4월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도 2,600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코스피 지수는 2,470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현재 지수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지금 과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수의 2,600선에서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이 일단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4월에 삼성전자가 63,000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5천억밖에 안 났어요. 실제로 뭐 1분기에는 6천억밖에 못 벌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적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때는 63,000원대 주가가 어느 정도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42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3분기 들어서 조금 이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역대 세 번째가 일단 전망이 되고요. 역대 두 번째하고도 아직은 그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 어떠한 반전이 있을 때는 다시금 역대 두 번째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싼 구간에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PER이 지금 11배, PBR도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삼성전자를 지금 사면 당장 오를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안을 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근래 들어서 가장 싼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매우 순한 맛으로서 이제는 다시 이제 진입을 우리가 고려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뭐 추석 연휴 때 이래저래 좀 나는 지출이 좀 컸다. 요거 좀 메꿔야지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다. 요런 쪽에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오늘부터 바닥 잡느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이제 뉴욕 그 증시에서도 인텔이 퀄컴에 뭐 인수되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또 생겼고 그리고 또 25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마이크론의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죠. 네.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진입 시점을 저울질한다면은 반도체 쪽은 근래 들어서 가장 좀 바닥권에 근접한 구간이 아닌가. 예.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도체로의 진입을 말씀 주시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해보자면 바닥 부근이겠고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눈길을 줘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밸류업 우리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밸류업 지수 발표 일자가 네. 나왔습니다. 네. 24일 내일로 내일이거든요. 되죠. 네. 금융주가 이제 대거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현 시점 오늘 월요일장 예. 밸류업 관련주들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일단 요 표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좀 뭐 이슈나 자료 다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편입 후보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추려왔어요. 네. 이제 금융주 쪽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애들, 고개 끄덕이는 애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경기 소비재나 소재 쪽에서도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녀석들이 있고요. 필수 소비재나 이제 헬스케어 쪽을 보더라도 대체로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체로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우량하고 그리고 이 3년 연속으로 흑자를 냈고 배당을 했고 배당 성향이 90% 이제 미만인 이제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각 증권사에서 이제 그 후보 종목들을 추려온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31개 정도가 추려지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금융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금융주 중심으로의 그런 어떤 이제 관심이 좀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주 쪽 위주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다른 쪽에 대해서는 인덱스 수급이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해요. 다만 일단 지수가 발표됐을 때는 금융주 중심으로 좀 포진이 이제 대거 포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현재 상황에서의 기대감은 금융주 쪽이 인덱스 수급을 조금 더 강하게 받지 않느냐 쪽으로 일단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 쪽으로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 그 구간이네요. 확실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편입이 될 것이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지금 금융주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건 시장의 논리고 네. 이제는 제 논리. 예. 부장님의 논리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제 밸류업에 무엇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이제 뭐 일개 개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걸 선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럴 때는 그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굉장히 우리에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맹목적으로 여기서 금융주를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볼 필요도 있는 것이 자, 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반기에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게 신한지주고요. 그리고 아래는 역시나 이제 밸류업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이제 현대차죠. 이 두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가가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밸류업 기대감으로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전체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의 전체의 어떤 기조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녀석들보다는 덜 오른 쪽에서 사실은 추세들이 좀 더 잡혀가고 있는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이제 이 위에는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신세계예요. 뭐 이제 이 두 종목은 제가 각 섹터를 또 이제 제가 이슈로 다뤄드릴 때 최선호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들 종목들은 일단은 최근 하반기 들어서 이제 좀 추세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시세가 안 났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상저 하고의 패턴 그리고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추세를 이제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KRX 밸류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물론 인덱스 쪽에서는 금융주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인덱스 수급이 제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액티브 수급은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봤을 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액티브 쪽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밸류업 관련해서는 금융주보다는요. 네.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신세계 같은 이런 류의 그동안 좀 이제 저평가돼 있고 시세가 많이 나지 않았던 쪽.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한번 밸류업 말씀드릴 때 금융주에서 이제 지주사나 통신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역시나 저는 밸류업 가운데서는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여전히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곁다리로 신세계도 좀 다크호스로 좀 볼 필요는 있다. 네. 왜냐하면 그 밸류업 지수에 만약에 공적으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네. 쪽을 바라보자. 금융주 원체 좀 많이 올라갔던 그 부분이 있어서요. SK텔레콤 여전히 최선호주로 말씀 주셨고 신세계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에 급등 나왔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였었거든요. 네. 작년에 정말 강했었잖아요. 네. 이제 잠들 법해도 올라갔던 게 초전도체였었는데 네. 금요일에 관련주들의 급등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제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움직일래 이게 왜 이 타이밍일까 싶은 게 네. 초전도체가 한창 각광을 받았을 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이었죠. 예. 그럼 이게 이 시그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서 되게 이제 진지하게 좀 뜯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 볼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비스가 전일에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비츠로테크도 이제 장중에 17%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뭐 그때 대장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장중에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왜 올랐는지를 찾아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양성자를 활용한 암 치료법을 연구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뭐 그 초전도체가 입자 가속기 또 양성자 가속기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이 좀 공유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걸로 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이제 부각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장주로 거론됐던 신성 델타테크가 의외로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직은 이게 좀 테마군으로서 좀 짙어지기에는 일단 좀 단발성 시세로 일단 좀 판단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전일에 좀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일부 트레이딩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관심 종목에 이미 또 세팅을 해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초전도체 테마로서 움직인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확산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 좀 강한 접근보다는 어느 네.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요. 자, 부장님 오늘장 전략으로 챙겨볼까요? 오늘 어떻게 해볼까요, 시장? 일단은 좀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컷이라는 그 매크로의 크나큰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장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장이 그런 어떤 온기를 많이 품지 못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장은 거두절미한 물론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결국에 반도체가 합류해줘야지만 시장의 이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틀 동안 1조 3천억을 내다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반도체 쪽에 다시금 수급을 넣어주는지 그걸 또 이제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좀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는지 이런 쪽이 일단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또 수급이 이동되는지 그 여부 챙겨보면서 오늘장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성우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